3월 1일, 그러니까 어제지요. 102번째 맞이하는 3.1절 기념날입니다. 그날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독립선언서를 외쳤던 파고다공원 현지에서 행사를 주재하셨습니다. 많은 독립유공자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국가가 훈장, 포장 등 포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직도 한일 간에는 정말 풀어야 할 내용도 많고 우리가 기억돼야 할, 그리고 되돌아봐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아침 KBS 아침마당에 김진홍 목사가 나와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을 다루는 걸 제가 보고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키시마호라는 화물선은 긴급 개조돼서 8월 22일, 그러니까 해방되고 일주일 만에 일본 아오모루 군항에서 그 인근에 있는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들로 하여금 귀국을 주선하겠다고 귀국선 탑승을 광고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화물선이 싣고 갈 수 있는 인원 8,000명 내지 1만 명이 승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더군다나 광복된 고향을 찾아가는, 부산 말만 들어도 눈물이 글썽거리는 우리 강제징용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틀떡했습니까? 흥분해가지고 배를 타고 뱃머리에 나와서 부산 앞바다를 그리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배는 부산을 향해서 갔으면 25일 아침은 도착할 건데 12노트로 갔더라도 교토에 있는 마이주루 항 인근에서 폭발해버립니다. 배가. 몇십 명이 구조되고는 나머지 다 죽었죠. 아마 추정해서 수천 명이 죽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본 정부는 미군이 깔아놓은 기뢰, 2차 대전 때 미군이 깔아놓은 기뢰 때문에 폭발했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사망자를 546명만 명단을 제시합니다. 물론 그 명단이 얼마나 웃기냐면 한국에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들어있어, 죽었다고.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해방 후 벌써 70년 세월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우리 국민의 기억에도 없고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해서 그 진실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 정부도 미 메가더 사령부 하에서 오물오물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만다고 말이죠. 이제 그분들도 나이가 다 8, 90 되어서 다 돌아가시고 한국에도 승선자 중에서 한 30여 명이 살아서 한국에 계시는데 나중에 귀국해서 이제 한 2분 남고는 다 돌아가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김진홍 감독이 다큐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고 우리 교과서에도 올려야 된다고 하니 늦게라도 그 원혼을 달래드리고 정당하게 의도적이 아닌가, 일본 해군청에서 지시한 상선을 개조해가지고 그 당시 조선인을, 정확한 승선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수천 명을 태우고 바다에 가라앉혀버리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할 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3.1절 102년 되는 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정치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나 웬만하면 정치에 관여 안 합니다. 그리고 참으려고 했어요. 통일운동가답게. 근데 이게 국민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첫째가 가덕도 신공항 지난 5일날 국회를 통과합니다. 제적 222명 중에 그날 참석한 분이 181표 찬성을 받고 반대가 한 33표, 기권 15표 이렇게 해서 경제성 환경평가 전혀 면제되는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내요. 상주에 사드 배치할 때는 환경평가 때문에 1년씩 끌고 가던 정부가 갑자기 다수의 횡포죠. 거기에 또 부산시장 선거가 임박해 있으니 야당도 의원들 양식에 맡겨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국민의힘 102석 가운데 33명이 찬성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또 못할 노릇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왔냐면 국가 미래나 국민의 미래를 볼 때 부울경이라고 해요. 부울경, 부산, 울산, 경상도 일부죠. 그 지역 인구가 한 800만 됩니다. 그 800만 가지고 국제선을 운영해 가지고 화물이든 사람이든 경제성이 없어요.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은 오래전부터 검토는 됐지만 수면을 매립해야 돼요. 80m를. 수면이 매립됐다 하더라도 매년 2, 3cm씩 지면이 낮아져요. 그 보수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태풍이나 한번 쓰나미 같은 게 와버리면 감당 못합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미 프랑스 연구 용역이 2, 3년간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에 평가를 내놨어요. 김해공항을 증축해서 쓰는 것이 안전하다. 김해공항은 확장해서 효율성 있게 고치면 부울경 말고도 경상북도 일원 내륙지방을 전부 관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한 거의 1천만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의 경제성도 있고 이웃나라 중국이나 또 일본 같은 나라도 충분히 공항으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거기에 차라리 철도를 연결해서 좀 더 KTX가 있고 그러니까 SRT가 있고 물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덕도 신공항을 걸어놓더니 바꿔 말하면 이 선거 전략의 일원이 아닌가, 전략공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경 김해공항을 증축했으면 한 7, 8조면 되는 돈을 28조를 들이고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얘기가. 그런데도 그걸 굳이 만들어야 된다면 정말 국제적인 공항들의 관리로 봐서 대부분 한 나라와 공항을 개설할 때는 그 나라의 규모가 가장 큰 중앙공항을 이용합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인천국제공항이죠. 근데 물론 부산으로 보내야 할 물류가 있겠죠. 그러나 부울경 앞에서 800만 밖에 안 되는데 또 경상도라도 내륙 지역에서는 거기 가기가 쉽지 않아요. 차라리 KTX 같은 계속 기차를 타고 인천공항에 가는 게 낫죠. 이런 데서 정치가 선거에 휘둘려가지고 이런 불행한 일을 자초해낸다면 국민들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56% 가까이가 가덕도 신공항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33%만이 지지를 보냈어요. 특히 부울경은 그 해제권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39%가 찬성을 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깨어있는 국민이 아직 많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국가의 미래를 보거나 국민의 재정적 조건을 볼 때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막대하게 쓰고도 매년 운영비로 수천억씩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런 면을 정치가 외면해버리고 그것도 환경평가, 경제성 평가 없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시켰다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가 걱정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최근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재난지원금 4차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3월 이달부터. 근데 그 돈이 19조 5천억으로 정해져 있어요. 당정 합의로.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대학 다니는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봤으니 줘야 되고, 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까지도 지급해야 된다. 그것도 반대 안 합니다. 피해 봤으면 반드시 위로라도 해야죠. 지원금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재정을 낭비하면 현재 3월 1일자로 우리나라 부채가 846조 9천억입니다. GDP 대비 43.9%예요. 만약 이 속도로 재정을 재축내기 시작하면 내년도쯤 가면 국가 예산 한 600조 육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국민 위로금을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국민이 협조해줘서 고맙지만 고생했다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려면 적어도 100조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재정 부담은 생각 안 하고 부채가 지금 107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국민 세금도 물론 증가되겠지만 채권 발행을 안 해야겠습니까? 부채 비율은 재정부담 GDP의 50.9%로 올라서 버려요. 거기서부터 기울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복지 포퓰리즘, 지금 우리가 현 시대에 여러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현실을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중미에 있는 베네수엘라,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입니다. 석유 가격이 한동안 100불 가까이 갈 때는 아주 호황을 누린 나라죠. 국민이 국가가 전부 지원해 준 걸로 살았어요. 지금 석유값이 폭락했고 미국 정부가 차베스 정권 이래로 반미 정책을 쓴다고 해서 사회주의 노선을 간다고 해서 억제를 시킵니다. 지금 국가 재정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인구가 1천만 명이 지금 외국으로 가서 거지 생활합니다. 심지어 10대, 20대 여성들이 몸을 팔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되지 않을 만큼 비참해요. 베네수엘라. 물론 인구가 적은 나라입니다만은 인플레가 지금 100이 아니에요. 350%. 그건 일상적인 얘기고 어떤 데는 그보다 훨씬 인플레가 됐다고. 심지어 돈으로 불을 뗀다니까. 계란 한 줄을 사러 가서 돈을 차에다 싣고 가서 불해야 된다니까.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라가. 완전 거지 돼가지고 깡통 차고 이웃나라로 도망다니고, 국민들, 국경을 지키는 국민들도 방임해버려요. 이 나라 꼴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유럽에서 그렇게 전통을 자랑하고 철학의 국가라고 큰소리 쳤던 그리스 보세요. 계속 공무원 숫자만 늘리고 국가 재정으로 국민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IMF 구제금융도 받았지만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공무원들이 심지어 주 4일만 근무하겠다는 거예요. 실업상은 계속 늘려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국민도 파업을 해요. 봉급 올려달라고. 물가가 인플레 돼버리니까 아무 돈 가치가 없어지니까. 옆에 있는 스페인, 이탈리, 그 유명한 전통적인 나라들도 몰락해버린 겁니다. 국민은 아주
나쁜 습성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받아먹는 거 이상 좋은 거 없어요. 그럼 나태해져 버려요. 근데 국가는 어쩌면 그걸 표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 정권이 무너지면 나한테 나오는 사회복지 기금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불안이 앞서니까 계속 그런 지향을, 소위 평등정책의 지향을 지지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심각한 것은 나라를 부자들이 떠나게 되고 기업이 일자리를 안 만들어냅니다. 의욕이 없어요. 부에 대한 간섭을 하고 세금을 많이 매기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자꾸 문 닫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직 우리 여건이 잘 안 된 데다가 주 40시간 노동 문제라든지 최저임금이라 이런 걸 정해버리면 고용에 대한 불안이 생긴다. 고용 창출에 대한. 그러니까 다 적절한 때 옷을 갈아입듯이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정책을 내놔야 돼요. 긴 것은 줄여버리고 짧은 것은 넓히는 그런 정책에다 사람을 맞추는 그런 정치적인 쇼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결국은 선거용이라는 지탄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부산 선거에 대해서만은 입을 다물어 버리잖아요. 이게 이 나라가 가야 할 미래입니까? 대단히 불안하다 이게. 민주주의는 인간이 개발한 정치제도 중에는 가장 우수한 정치제도입니다. 우선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안 해요. 실제로 전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고 중국과 러시아가 민주주의로 국가가 됐다면 이웃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아직도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전체 조선의 공산화가 들어있어요. 김정은이 지금도 인민을 전부 굶주리게 하면서도 핵무기를 만들어서 자꾸 경량화다 또 소량화다 이래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비를 계속 안 늘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은 트라우마를 가져요. 다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성공한 나라라고 주장한 이유는 첫째는 투표를 통해서 권력이 이동하고 두 번째는 정부를 비판하고도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은 세계에 자랑할 만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민주주의가 불안하다는 것은 국민이 판단력이 이성적이지 못해요. 감성적이에요. 바꿔 말하면 오랫동안 우리 지역적으로 억압받았던 지역들이 그것을 좀 벗어나 보려고 연고주의, 지역주의, 혈연주의, 학연주의, 이 틀, 이념주의 이걸 못 벗어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념끼리의 갈등이 증폭돼 가지고 우리는 사실 남남 갈등이 남북 통일 앞에 이루어져야 할 현실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권당인 여당이나 비판하는 야당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잘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국민이 살아서 깨어나 있어야 달라는 겁니다. 국민이 더 이상 이념주의나 연고주의에 시달려가지고 또 매달려가지고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못하면 정치는 그 우매한 집단을 이용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산국가들이 인민을 통치하는 수단입니다. 배급을 왜 합니까? 목덜미를 잡아버린 거죠. 배급 아니면 죽으니까. 다행히 북한도 시장경제,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는 이미 의식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초기 입문 단계, 중국의 개방 개혁 정책의 입문 단계, 북한도 들어와 있으니까 불원 간 교류 협력이 확대되면 통일의 길은 마땅해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기서 걱정하는 두 가지, 이 정치 포퓰리즘, 바꿔 말하면 불필요한 정책을 선거 때문에 확정져가지고 초법적으로 경제성이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거절히 절대해버리고 절제해버리고 보항을 맞는다든지, 무조건 코로나에 국민이 시달렸으니까 누구에게나 재난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보다 더 현명하게 판단해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국가정책을 세워줍시다 하는 당부와 함께 국민이 그것을 견지하고 말리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국민도 갈 수 있는 철저한 지도위님이 국민의 마음에 자리 잡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